오늘은 보석의 황제 다이아몬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100년 전만 해도 소수의 귀족들만 다이아몬드를 소유할 수 있었지만 요즘은 중산층도 많이들 다이아몬드를 구매하지요. 1캘럿 다이아몬드의 경우 공장에서 찍어낸 다이아몬드는 평균 $1,000 정도 한다고 하고요. 자연에서 채굴한 것도 평균 $4,000 정도 한다고 합니다.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대중화하는데 큰 역할을 한 기업이 드비얼스라고 하는 영국 회사인데요. 드비얼스는 다이아몬드 채굴에서 유통까지 약 100년 이상 전 세계 시장을 좌지우지했던 기업이랍니다. 특히 저는 드비얼스 기업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인 설립자 세실 로즈와 다이아몬드 대중화에 앞장섰던 오펜하이머 집안의 마케팅 전략을 주로 다루려고 합니다. 자, 그럼 세계 다이아몬드 산업의 문을 연 드비얼즈의 비하인드 머니 시작하겠습니다. 드비얼즈의 설립자 세실 로즈는 영국의 유명한 사업가이자 정치인인데요. 영국 입장에서 보면 애국자이고요. 아프리카 입장에서 보면 제국주의 악당이라고 할 수 있죠. 로즈는 1853년 영국 지주 출신의 목사 아들로 태어났는데요. 집이 부유해서 교육은 잘 받았지만 어린 시절부터 몸이 허약했던 모양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로즈가 17살 때 요양을 위해서 기후가 영국보다 온화한 남아공으로 그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로즈가 남아공에 도착한 바로 그 해에 남아공의 킴벌리라는 지역에서 83.5캐럿의 대형 다이아몬드가 발견되면서 다이아몬드 채굴 붐이 일어난 것인데요. 로즈는 건강을 회복하자마자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지요. 그는 구름처럼 몰려든 광산업자들에게 꼭 필요한 물을 공급하는 양수 펌프 대여 회사를 차려서 큰 이익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게 로즈가 18살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하니 좀 놀랍지요. 그리고 로즈는 펌프 회사에서 번 돈으로 킴벌리 주변의 다이아몬드 광산을 적극적으로 인수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드비어라는 이름의 네덜란드 국적의 형제가 갖고 있던 광산을 헐값으로 인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광산 인수 과정이 그렇게 평화롭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영국 군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반강제로 강탈했다는 기록이 있지요. 사실 이 지역은 네덜란드 사람들이 16세기부터 정착해서 살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시절에 영국이 아프리카 종단 정책을 추진하면서 네덜란드 이민자들을 몰아내던 시기였다고 합니다. 역사책에서는 이것을 보아전쟁이라고 부르지요. 드비어 형제는 로즈에게 광산을 매각하면서 자신의 이름만은 지켜달라고 해서 드비얼즈라는 회사 이름이 지금까지 남아있게 된 것이라는 말이지요. 1880년대가 되면서 로즈는 아프리카 남부의 대부분 다이아몬드 광산을 독점하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당시 유럽 최고 유대인 재벌인 로스차일드 가문의 자금 지원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요. 로스차일드의 재정 지원을 받는 데 있어서 로즈 집안의 인맥이 당연히 역할을 했겠지요. 하지만 이런 일이 인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당시 로스차일드는 돈 냄새를 가장 잘 맡는 가문으로 유명했거든요. 킴벌리에서 다이아몬드 광산이 발견되기 전까지 세계 다이아몬드 산업의 중심지는 인도였다고 하는데요. 인도에서 처음 다이아몬드가 발견된 것은 기원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합니다. 지금은 광산이 고갈되면서 인도에서 다이아몬드를 거의 채굴하지는 않지만 다이아몬드 연마는 아직까지도 거의 대부분 인도의 수랏 지역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인건비가 저렴하기도 하고 이런 오랜 다이아몬드 역사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킴벌리 광산이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바꾼 것인데요. 킴벌리 다이아몬드는 품질도 좋고 광산의 형태가 채굴 생산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다이아몬드는 순수한 탄소 덩어리가 지구 깊숙한 곳에서 엄청난 압력을 받아서 형성되는 광물이죠. 킴벌리 광산은 지표면 깊숙한 곳에서 형성된 다이아몬드가 급격한 화산 분출과 함께 채굴이 가능한 지표까지 모습을 드러낸 경우인데요. 이런 다이아몬드 광산을 킴벌리 지역의 이름을 따서 킴벌라이트 광산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인도나 브라질의 다이아몬드는 넓게 분포된 퇴적암층에서 채굴되기 때문에 채굴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이죠. 반면에 kimberley 광산은 좁은 지역에 많은 양의 다이아몬드가 집중적으로 매장되어 있기 때문에 채굴 생산성이 높다고 합니다. 로스차일드는 바로 이 사실을 인지하고 세실 로즈에게 자금 지원을 해준 것이랍니다. 하지만 다이아몬드 생산량이 많아진다고 광산업자에게 꼭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공급량이 늘면 가격이 떨어질 테니까요. 로스차일드의 지원으로 kimberley 지역 광산을 독점한 로즈는 다이아몬드 생산량 조절을 통해서 다이아몬드 가격을 유지하는데요. 예컨대 1891년부터 1892년까지 불어닥친 경제 불황기간 동안에 로즈는 다이아몬드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이아몬드 생산량을 대폭 줄였다고 합니다. 독점이니까 가능한 전략이지요. 우리 사업의 위험은 새로운 광산의 갑작스런 발견이라는 말을 로즈는 종종 밝혔다고 합니다. 하지만 드비어스의 성장은 딱 여기까지였는데요. 로즈가 사업보다는 정치에 더 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1890년 그의 나이 37살 때 그는 케이프 식민지의 총리로 임명된답니다. 당시 영국은 아프리카 전체를 식민지로 만들겠다는 아프리카 종단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고 로즈는 제국주의의 열렬한 신봉자였다고 합니다. 그는 영국으로부터 BSAC, 즉 대영제국 남아프리카 회사 설립을 허락받게 되는데요. 이게 말이 회사이지 실제로는 영국 정부로부터 무기와 경찰, 군인까지 지원받는 식민지 통치 정부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로즈는 이 조직을 통해서 아프리카 남부 지역을 통일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전성기 시절에 로즈는 영국 본토의 4.5배에 달하는 아프리카 남부 영토를 점령하고 이 지역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을 따서 로디지아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현재 이 지역은 잠비아와 짐바브웨가 위치한 곳이랍니다. 지역 주민들은 로즈를 남아프리카의 나폴레옹이라고 불렀다고 하더군요. 영국 정부는 인도를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통치했던 방식으로 로즈의 회사 BSAC를 통해서 아프리카 남부를 통치한 것인데요. 로즈는 로디지아를 점령하는 과정에서 지역 원주민들을 많이 학살했다고 하는데요. 맥심 기관단총으로 수십만 명의 토착민을 학살함으로써 아프리카에서 악마로 불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아프리카 입장에서 보면 로즈는 악마 맞습니다. 아프리카 남부 지역에는 지금까지도 로즈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예컨대 남아공에 있는 케이프 대학교는 로즈가 학교 부지를 제공했기 때문에 그의 동상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학생들의 반발로 이 동상은 철거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영국 국민에게 로즈는 애국자로 평가받는데요. 영국 식민지를 개척하고 다이아몬드 사업으로 영국에게 막대한 부를 안겨주었으니까요. 특히 그는 개인 재산의 축제보다는 국가의 이익을 항상 우선시한 사람이라는 평가가 많답니다. 평생 결혼을 하지 않은 것도 그가 개인적인 축제에 그렇게 열을 올리지 않은 이유일 겁니다. 예컨대 로즈는 막대한 재산을 옥스퍼드 대학교에 기부해서 로즈 장학재단을 설립하는데요. 로즈 장학생은 전 세계 학부 장학금 중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장학금 중 하나인데요. 1902년부터 장학생을 선발하기 시작했으니 그 역사가 100년 이상 된 장학재단이죠. 로즈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원하는 전공을 선택해서 2, 3년 무료로 공부하고 생활할 수 있는 특전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많은 세계적 지도자들이 로즈 장학생 출신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드비얼즈의 또 다른 축에 해당하는 오펜하이머 집안 얘기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네스트 오펜하이머는 1880년 독일의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는데요. 그는 17살에 런던의 다이아몬드 유통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데요. 그는 어린 나이였지만 사장 눈에 쏙 든 모양입니다. 1902년 그의 나이 22살 때 회사 사장은 오펜하이머를 남아프리카로 파견해서 kimberley 다이아몬드를 구매하는 책임자로 임명한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절이 드비얼즈의 다이아몬드 독점에 금이 가던 때였는데요. 1902년 로즈가 48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드비얼즈의 지배구조가 흔들리기 시작했고요. 이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1898년 프리토리아 근처의 한 농장에서 새로운 다이아몬드 광산이 발견된 것이랍니다. 프리토리아는 현재 남아공의 행정수도가 위치한 곳인데요. 이 광산은 나중에 킴벌리를 능가하는 컬리넌 광산으로 발전한답니다. 1905년 바로 여기서 현재까지 발견된 다이아몬드 원석 중에 가장 크기가 큰 3000캐러트 이상의 다이아몬드가 발견된 것으로 유명하지요. 그런데 이 광산의 주인은 드비얼스 카르텔에 가입하는 것을 거부하고 오펜하이머에게 다이아몬드를 판매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오펜하이머의 끈질긴 설득이 주요한 것이죠. 로즈가 사망한 후에 드비얼스 회장으로 새롭게 임명된 사람이 무능했던 것이기도 하고요. 여하튼 이 사건을 계기로 드비얼스의 독점력은 심각하게 손상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오펜하이머는 정치력도 대단했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는 정치력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정치라는 수단을 돈 버는데 활용한 점이 세실 로즈와는 달랐답니다. 그는 1912년부터 1915년까지 킴벌리 시장으로 활동하면서 인적 네트워크를 빠르게 확장했죠. 특히 1917년 미국인 광산 사업자와의 친분을 활용해서 JP 몰간에 돈을 끌어들여서 앵글로 아메리칸이라고 하는 광산 회사를 설립했답니다. JP 모간은 로스차일드를 능가하는 재벌이죠. 그리고 이 회사를 통해서 아프리카 남부의 다이아몬드 광산을 모조리 인수하기 시작한답니다. 예전에 로즈가 주장했던 광산 독점을 오펜하이머가 계승한 것이죠. 다이아몬드 가치를 높이는 유일한 방법은 다이아몬드를 희소하게 만드는 것, 즉 생산량을 줄이는 것이라고 그는 자주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로즈와 같은 주장을 한 것이죠. 1927년 오펜하이머는 마침내 최대 경쟁자였던 드비얼즈마저 손에 넣게 된답니다. 세계 다이아몬드 생산과 유통을 손에 넣은 오펜하이머는 이후에 다이아몬드 수요 확장에 총력을 기울였는데요. 다이아몬드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신규 수요를 창출할 필요가 있었지요. 예컨대 유럽 귀족들의 전유물이었던 다이아몬드를 대중화하기 위해서 약혼이나 결혼에 다이아몬드 반지를 주고받는 문화를 창조하는 캠페인을 진행했고요. 특히 1947년부터 시작된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 Diamonds are forever 라는 광고 슬로건으로 세계 광고 역사에 길이 남는 광고 캠페인으로 유명한데요. 경영학자들이 이 광고를 높게 평가하는 주된 이유는 드비얼즈라는 브랜드를 광고하는 대신에 다이아몬드라는 제품 범주를 광고했기 때문인데요. 오펜하이머는 다이아몬드 공급을 거의 독점했기 때문에 이런 광고가 가능했겠죠. 이 광고 슬로건은 제임스 본드 영화 시리즈의 타이틀로 사용되기도 한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세계 다이아몬드 산업을 100년 이상 지배했던 드비얼즈의 영광도 이제 시들해졌는데요. 일단 오펜하이머 집안은 2011년 자신이 보유한 드비얼즈 지분을 모두 매각했답니다. 여러 이유로 더 이상 다이아몬드 산업의 독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던 것인데요. 독점이 무너지면 다이아몬드 가격은 계속 하락할 것으로 판단하고 탈출을 결심한 것이죠. 유대인 장사꾼다운 현명한 결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러시아, 미국, 캐나다 등 수많은 지역에서 다이아몬드를 채굴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들은 더 이상 드비얼스 카르텔에 가입하려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인조 다이아몬드 기술이 발전하면서 천연 다이아몬드 이상의 품질을 가진 다이아몬드를 20캐러트 크기까지 생산할 수 있게 된 점도 드비얼즈에게는 악재였을 겁니다. 다이아몬드는 더 이상 영원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